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3월 첫 번째 모의고사입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 강의에 저는 3부로 문학으로 만납니다. 남궁민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모의고사니까 총평에서 김철현 선생님과 제가 이야기를 잘 상세하게 해놓긴 했습니다만 많이 긴장들 하고 자기 욕심만큼 바라는 바만큼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 나는 특히나 문학이 어려웠어, 나는 독서가 망했어, 이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건 연습 게임이잖아. 아직까지 제가 날짜를 이렇게 체크해 봤더니 231일이나 남아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은 충분히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 첫 번째 모의고사가 잘 보면 잘 본 대로, 못 보면 못 본 대로, 특히 못 본 사람들에겐 더욱더 유용한 경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도 여러분이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에 대한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어떻게 읽어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귀담아 잘 들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래서 결코 시간이 아깝지 않을 자기의 내공을 기르는 그런 기회로 꼭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자, 됐죠? 문학 시작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세트를 공부할 건데 작품 수가 좀 많아요. 그죠? 갈래복합 세 작품이 한 세트, 첫 번째 세트고, 두 번째는 또 현대시 두 편이 묶여 있는, 그러다 보니까 총 5개의 시가 중심의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18번에서 23번까지의 갈래복합 세트를 한번 볼까요? 가에는 정훈의 우활가가 있고요. 나에는 이중경의 5대 어부가 구곡이라는 연시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에는 이인상의 다백운루기라는 기가 있습니다. 그죠? 한문 수필이지 말하자면. 자, 이렇게 고전 문학으로 가나다가 묶여 있는 갈래복합이니까 상대적으로 문항 수도 많고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꼈을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있죠, 여러분. 봅시다. 이 가작품을 보고 지금 전국의 오늘 시험 본 학생들이 둘로 나눌 수 있을 거야. 이 가작품을 보고 반가워서 와, 이야 이런 사람과 그냥 다 계속 당황스러웠던 사람과, 전자는 뭔지 알아요? 수능 특강 공부를, 문학 공부를 어느 정도 해온 사람이야. 그 사람은 뭐냐면 지금 진도 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올해 마침 수능 특강 문학의 60쪽에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걸 출제를 하면서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우연의 결과이겠지만, 말하자면 일종의 수능 때 연계 출제된 것과 똑같은 경험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마침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수능 특강 공부했던 게 고스란히 그대로 지문이, 물론 단어 같은 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수능 특강의 버전과. 그러나 그 경험을 미리 해볼 수 있는, 연계 효과라는 게 이런 거구나. 거의 안 읽고 가도 되네? 다 아는 작품이니까? 그리고 혹시 빠르게 읽는다 하더라도 훨씬 더 수월하게 읽히고, 그리고 내용에 대한 자기의 어떤 장악의 정도가, 이해의 정도가 훨씬 더 높았다는 사실을 체감한 사람이 있다면 진짜 잘한 거야. 이게 3월 오늘 학평 본 거 중에서 제일 여러분이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아시겠죠? 자, 우리 우활가라는 이 정훈의 작품 한번 읽어봅시다. 명종대 문시인인데요. 이 사람이 평생 벼슬을 안 했어. 여러분 2022 수능의 탄군가라는 작품이 바로 이 정훈의 작품이었어요. 탄군가라는 건 가난을 한탄하는 노래잖아요. 사실 이 우활가도 그 탄군가하고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벼슬을 하지 않았으니까, 즉 입신양명하지 않았으니까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었을 테고, 그것이 이런 노래들의 탄군가나 혹은 이 우활가나 이런 데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을 서로 엮어서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이다 라고 수능 특강 강의에서 사실 저도 설명을 해 놓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이제 그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대목에 비하면 이제 앞하고 뒤가 조금 날아가고 좀 더 짧은 대목이 우리 여기 학평에 출제가 된 거거든요. 읽어봅시다. 이 몸이 생겨남이 금수와 다르므로. 자, 금수라는 건 날짐승, 길짐승을 얘기하니까 금수와 다르다. 인간이니까 금수와 다르죠. 왜? 애친 경형과 충군 재장을 내 분수 안의 일로만 여겼더니. 그러니까 보세요. 요런 거. 애친 경형 뭐라고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빠 엄마를 사랑하고, 그리고 형을 존경하는 거. 그리고 충군 재장 뭐예요? 임금에 충성하고 나이든 분을 공경하는 거. 그런 거는 이게 다 뭐야? 유교적 윤리지.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어떤 사대부들의 지향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의 분수 안의 일로 여겼단 말이죠. 내가 지켜야 될, 해야 될 일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생겨남이 금수와 다르다.
이런 걸 해야만, 지켜야만, 추구해야만 인간된 도리를 하는 거다 이거야. 자, 그런데 하나도 못 이루고 세월이 늦어지니 그랬으니까 자기가 입신양명하지 못했고요. 이것들을 제대로 실천하는 삶을 바람직한, 자랑스러운, 떳떳한 삶을 살지는 못했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 자평인 거죠. 그죠? 자, 평생 우활은 날 따라 길어간다 그랬어요. 이 우활이라는 말이 우리 수능 특강에는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풀이는 안 해놨는데 우활이 어리석다는 거야. 근데 이 어리석음은요, 그냥 뭐 예를 들면 지능이 낮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우활은 말하자면 세속의 일들, 막 부귀 공명을 추구하는 이런 일들 있지, 막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거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는 사실은 봐요. 그럼 봐봐, 속된 일들에 어리석고 세상 물정에 어둡다 이런 얘기니까 막 이익을 취하는데 눈이 벌겋게 돼 있는 이런 사람은 우활하다고 얘기하지 않지. 우활한 것은 그런 속된 것들에 어리석은 것, 좀 어설프고 잘 못하고 이러는 거니까 사실은 이 말에는 밑바탕에는 오히려 나는 그런 속된 것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좀 더 고상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이야. 예를 들면 애친, 경영, 충군, 재장 같은 이런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런 가치들에 나는 훨씬 더 중요한 삶의 지표를 두고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 이런 자긍심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야. 이 작품을 읽으면서도 맥락상 그것을 읽어냈어야만 했고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문제를 다 틀리지 않고 맞힐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평생 우활은 날 따라 길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이렇게 이런 것 추구했지만 제대로 이루지는 못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입신양명 못했으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못하는 채로 지금 평생이 흘러간단 말이죠. 그죠? 아침이 부족한들 저녁을 근심하며 일간모옥이 비세는 줄 알던가 모른다 이 말이죠. 서리법 이런 말 알죠, 그죠? 자, 아침이 부족해. 아침에 먹을 게 잘 없어. 그렇다고 저녁을 또 근심하겠는가? 나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간모옥이 비세는 줄 내가 알겠는가? 몰랐단 말이야. 일간모옥이라는 게 뭔데요? 한 칸짜리 초가집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요. 식생활 별 볼 일 없지? 여유롭지 않죠? 그 다음에 주, 의식주가 다 그렇다는 거야. 여기 누더기 옷, 의. 자, 의, 식, 주가 다 별 볼 일 없는 거지. 좀 초라한 거지, 그죠? 자, 일간목에 비가 새고요. 아침 부족하고 저녁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누더기 옷을 입었어. 근데 그걸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럼 봐. 아침, 저녁, 끼니 걱정, 집에 비 새는 걱정, 누더기 옷을 입었지만 그게 부끄럽지는 않다는 거야. 근심 걱정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사실은 우활함이야. 그렇지? 의식주를 잘 챙겨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못하는 게 우활함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는 우활하다 이거지.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 밑바탕에는 나는 이런 거에 사실 연연하진 않아. 이런 게 사실은 밑바탕에 싹 깔려 있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 어리석고 미친 말이 남의 미움받을 줄 알았던가. 그럼 이제 자기가 이런 말 이제 어디에 거리낌 없이 막 내뱉는 말들 같은 게 남의 미움을 받았다는 거지. 그런 경험과 관련이 있겠죠? 난 그럴 줄을 몰랐다는 거죠. 이런 걸 약삭빠르게 잘 아는 사람이 우활하지 않은 사람이야. 근데 나는 남의 미움 받을 줄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되는 걸 그냥 막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활한 거야. 아시겠죠? 우활도 우활할시야 그토록 우활할시야. 이렇게 A, B, A 형식으로 반복을 통해 가지고 사실 이 구절 자체가 계속 반복되기도 하고요. 이 작품에서. 그죠? 이렇게 요 안에서도 반복, 우활이라는 말이 반복되죠. 그죠? 그러면서 자신의 우활함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치? 자, 딱 보는데 이거 보이네요. 춘, 하, 추, 동이 바로 보이네. 그지? 자, 봄 산에 꽃을 보고 돌아올 줄 어찌 알며 모른다는 거야. 그지? 자, 하정에 잠을 들어 꿈 깰 줄 어이 알며 모른다는 거죠. 잠들면 깰 줄 몰라요. 그 다음에 추천에 달 맞아 밤드는 줄 어이 알며 모른다는 거고요. 동설에 시흥겨워 추움을 어이 알리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나 추동 계절이 사시가 흘러가는 동안 나는 봐라 꽃을 보면 돌아올 줄 모르고 잠이 들면 깨어날 줄 모르고 달 맞이하면 밤이 드는 줄도 잘 모르고 나는 시흥에 겨워서 겨울에 추운 줄도 모른다는 거야. 그럼 이게 얼마나 이게 낭만과 풍류의 자기가 끝판왕이다 이런 얘기하느냐고. 그죠? 이거 다 우활함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봐 결론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우활함이라는 것이 자기의
속된 가치와 결별한 낭만과 풍류, 고귀한 정신세계, 이거하고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고. 맞죠? 그런 자부심이 쫙 있는 거죠. 자, 사시가경을 암울한 줄 모르라. 말로에 버린 몸이 무슨 일을 생각할 거 그랬는데요. 이 말로에 버린 몸이라는 게 이제 자기 현재 처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십이 듣도 못도 보도 못하거든 일신의 번성과 쇠락 백년을 근심할까 이랬어요. 자, 일신의 번성, 내 한 몸의 번성과 쇠락, 번성하고 쇠락하는 것, 잘 먹고 잘 살고 혹은 못 살고 못 먹는 것,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 봐, 일신의 번성과 쇠락은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풍류 같은 정신적인 가치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잘 먹고 잘 사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 성하고 쇠하는 이런 것 따위 그거 백년을 근심하겠느냐 말이야. 내가 인간 시비도 듣도 보도 못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계속 흐름이,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이따가 문제에서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맥락상 흘러가는 맥락이 어때? 내가 지금 아우 힘들어, 내가 우울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 너무 괴로워,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지? 나는 지금 인간의 시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 새 속에 뭐 일신의 번성과 쇠락보다는 훨씬 더 고상한 가치, 훨씬 더 멋진 가치를 위해서 살고 있어. 근데 이제 그것을 좀 겸손하게, 그치? 나는 속된 것과 결별한 사람이야 라고 막 드러내놓고 그걸 전면에 내세우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이렇게 우울해, 아유 내가 이렇게 세상 물정이 어두워, 나 너무 바보 같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월할샤 우월할샤 그토록 우월할샤 했네요. 그 다음 봅니다. 아침에 누워있고 낮에도 그러하니 하늘이 준 우월을 내 설마 어이하리. 하늘이 준 우월이래. 그럼 자기가 천성이 우월하다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침에 누워있고 낮에도 그러해요. 막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돈 벌고 다니고 뭐 먹을 거 구하고 막 뭐 무슨 일 가서 일 벌이고 사업하고 이러질 않아. 나는 유유자적하게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야. 하늘이 준 우월을 내 설마 어이하리.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도 애달프도다. 고쳐 앉아 생각하니. 자, 그래도 애달프도다. 애달프대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 몸이 늦게 나서 애달픈 일 많고 많다. 이 몸이 늦게 태어난 게 애달픈 일이 많은 이유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제 여기에 세태를 비판하는 그 여지가 여기서 열립니다. 왜냐 보세요. 100번 다시 죽어 옛사람 되고 싶어요. 자, 옛사람이 되고 싶다고 자기 소망을 얘기했어. 왜 그러냐면 희황천지에 잠깐이나 놀아보면 요순 1호를 잠시나 쬐을 것을. 자, 희황천지 거기 각조 보면 나오죠. 보키시가 통치하던 때 이 세상 태평성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옛날 이때가 이제 옛사람으로 만약에 태어났다면, 이때 태어났다면, 보키시가 다 전설 속의 황제인 보키시가 다스리던 태평성대에 태어났더라면, 그래서 거기서 잠깐이나 놀아보면, 그러면 요순 1월이라는 거, 요임금 순임금 요순시대 알죠? 요순시대가 태평성대의 어떤 대표적인 시대를 가리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희황천지 요순 1월 마찬가지예요. 태평성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순시대와 같은 태평한 시대, 1월이라는 건 세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시대. 그 행복을 내가 잠시나마 쬐을 수 있었을 것을 지금 너무 늦게 태어나서 이렇게 애달픈 일이 많다는 거야. 순박한 풍속이 아득히 멀어졌으니 경박하게 되었도다. 그럼 이게 뭐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경박한 풍속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다. 밑줄 여기까지 그어야 되겠네. 자, 그런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늦게 태어나서 이렇게 우월함으로 고생하지, 옛날 같은 태평성대였으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고생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한만한 정회는 누구더러 이르려냐고 그랬는데요. 한만하다는 건 소홀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 원래. 근데 이제 여기 우리 수능 특강에서는 저기를 번잡한이라는 말로 바꾸어 놨어요. 자, 그런 정회, 감정과 회포를 누구더러 이르려뇨. 태산에 올라가 온 세상이나 다 바라보고 싶네 그랬네요. 요거 공자가 그런 얘기했죠. 동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 노나라가 작고 태산에 올라가니 천하가 작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건 이제 말하자면 호연지기 같은 거죠. 어떤 수양의 경지가 높아지면 말이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인격 수양도 열심히 하잖아. 그럼 높은 경지에 올라가면 세상이 별것 아닌 게 보이는 거야. 뭐 잡다한 일들, 속세의 그런 일들 다 에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는, 경지에 오르게 되는 그런 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태산에 올라가 온 세상이나 다 바라보고 싶네. 그 공자의 그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추로에 두루 걸어 성현이 가르치던 자취 보고 싶네. 이게 노나라를 따라간다. 지금 그 공자 이야기를 받아서 계속 하는 거거든. 자, 성현이 가르치던 자취 보고 싶네. 그 성현이라는 게 이제 공자를 비롯한 사람들이죠. 그게 결국 뭐냐면 자기가 자 이렇게 보고 싶다. 바라보고 싶다. 이게 자기의 소망 아니야? 지향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옛 성현들의 어떤 이런 그 가르침 이걸 특히나 옛 그지? 지금 지향이 옛 것에 가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지금은 세상이 비루한 세상이고 옛 것 그것이 고상한 것이고 내가 따르고 싶은 것, 좇고 싶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게 그 얘기가 여기 이어지는 거야. 만리의 눈 뜨고 태고의 뜻을 두니. 그러니까 나의 지향은 저 멀리에 있어. 아득하게 옛날 것에다가 내 지향을 두고 있단 말이야. 나는 지금 이 세상 현재가 아니고. 그래서 우월한 심혼이 그리로 가고 아니 오는구나. 이때 이 심혼이라는 게 나의 정신적인 지향, 마음, 심리, 그지? 선호 이런 거겠죠. 인간의 혼자 깨어 누구더러 말을 할꼬. 그러니까 답답한 심정이지, 그지? 다들 이렇게 나처럼 우활한 사람 말고는 이 현세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를 막 고민하는데 나는 그런 거랑 담 쌓은 사람이니까 저 아득한 태평성대를 그리워하고 꿈꾸고 동경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해됐죠? 자, 가작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공부했다면 사실 여기에 모르는 말들이 혹시 있었더라도 다 알 수 있었을 거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제 공부했어요 마침 그런 사람이라면 만약에 이거 딱 나오는 순간 정훈의 우활가? 그러고 그냥 바로 안 읽고 나로 바로 가는 바로 그냥 패스했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게 바로 뭐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잘 알아야 돼. 비록 이번이 첫 번째 모의고사지만 6월, 9월 평가원 모평 때는 지금 요 하나 작품이 아니라 3작품 정도는 수능 특강에서 또 9월에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해서 연계 출제되는 테스트를 여러분한테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평가원이. 그때 지금 요런 느낌, 제가 지금 얘기했던 연계라는 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를 손에 진짜 딱 만져서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실감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3월 학평에서 요거 이른바 연계 출제가 된 걸 혹시 체감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6월에는 절대 그러면 안 돼. 알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6월에는 수능 특강 공부가 거의 다 되어 있을 정도로 열심히 달려야 하는 거 지금. 아시겠죠? 좋아. 그거 약속해야 됩니다. 자, 나로 갑니다. 이준경의 5대 어부가 9곡이라는 건데요. 5대 어부가 9곡이에요. 이 9곡이 보세요. 여기 지금 1곡 나오고 3곡 나오고 6곡 나왔죠. 그래서 제1수, 제3수, 제6수가 나오는데 9곡이니까 총 9수짜리 연시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5대라는 건 지명이에요. 청도 지방에 그 산에 5대라는 곳이 지명인데 거기에 있다 그래요. 자기 고향 근처에 은거하던 곳의 지명이야 말하자면. 거기에 어부가를 지은 거야 말하자면. 자, 어부가라는 거 뭐 나올 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알죠? 이거 고전 시가, 특히 사대부 시가들을 뭐 연시조나 가사 같은 걸 공부할 때, 특히 연시조를 공부할 땐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어부, 어옹 이런 거 알죠? 어부 혹은 어옹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기를 열심히 잡는 사람이 아니야. 이때는 사대부 시가에서는. 이때는 뭐야? 그냥 세월을 낚는 사람. 그지? 할 거 없어서 그냥 즐기려고, 풍류를 즐기려고 물고기나 낚는 사람, 이런 거란 말이야. 시를 짓고 술 한잔 마시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말이죠. 강호가도의 유유자적한 삶을 살면서 자기를 어부라고, 어옹이라고, 고기 잡는 늙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야. 자, 이 작품 역시 그런 게 드러나 있는 5대 어부가 9곡이란 말이죠. 됐죠? 자, 1곡 승계산에 생애를 붙여두고 그랬는데 이게 계곡이 매우 아름다운 산이라는 이름으로요 5대에다가 자기가 이름을 붙인 거라고 합니다. 작가가. 승계산에 생애를 붙여두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거기에 은거를 하는 거야. 그지? 거기에 산다 이거야. 붙여두고 어부와 나무꾼을 내 일로 삼아 그랬어요. 자, 어부 그다음에 나무꾼은 이제 초부라고 하는데 어부, 나무꾼, 그러니까 물고기 잡고 나무하고 이러는 걸 내 일로 삼는다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이준경은 실제로는 조선 후기의 문인인데 이 사람이
나이 들어서 노인이 돼가지고 이게 이 오대에다가 그 정자를 하나 탁 짓고선 은거를 시작한 때가 49세라고 그럽니다. 찾아보니까. 근데 이게 58세 때 지은 작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노년에 정말 소탈하게 경치 좋은 데서 고향 어디 거기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가 어부와 나무꾼을 내 일로 삼았다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실제로 이걸로 돈을 버는 건 아니고, 그지? 저렇게 그냥 관습적인 표현인 거죠. 자, 100년을 보내리라 그랬어요. 어즈버 무이구곡이 여기도 그곳인가 하노라 그랬는데, 무이구곡 거기 보면 각주에 보면 보세요, 있죠? 중국에 있는 경치가 아름다운 곳 그랬는데, 중국의 복건성에 가면요, 이 무이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그 송나라 주희가 거기에서 구곡가라는 노래를 지었던 게 유명하거든요. 여러분 그 율곡 이의 고산구곡가를 혹시 공부했던 사람은 그 무이구곡이라는 게 거기에 등장하는 그 무의를 생각하며 뭐 학주자를 하리라 어쩌고 하는 그런 그 율곡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때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의구곡이라는 게, 그래서 거기 각주에 있는 대로만 치면 중국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절경인 곳인데, 그곳이 여기도 그곳인가 하노라 했으니까 여기도 그 무의구곡만큼 전설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경치인 그곳만큼 여기 뭐야, 이 오대도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그죠? 자, 삼곡 낚싯대 하나를 석양에 비껴들고. 낚싯대 왜? 누구니까? 어부니까, 그지? 자, 어부니까, 그지? 낚싯대 하나를 석양에 비껴들고. 자, 생각해봐라. 이걸로 돈 벌려고 하면 낚싯대 하나 탁 이렇게 들고 가지고 여유 있게 고기 잡을 수 있겠어? 그물 던져야지 막, 그죠? 배로 막 응? 끌고 와야지. 만선의 기쁨을 누려야 될 텐데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그냥 낚싯대 하나 뭐 이런 거야. 이 사람들은 어이구 반나절이 지나도록 뭐 시나 지으면서 배 위에 앉아 있는데 물고기가 물지를 않네. 아이고 왜 이러지? 어이구 이런, 내가 미끼를 안 끼웠네. 이러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부는요. 자, 석양에 비껴들고 맑은 강 굽어보니 백어도 많고 많다 하는데, 백어라는 게 하얀 고기라는 뜻이죠. 근데 이 백어가 이제 뱅어 있잖아요. 뱅어를 백어라고 한다고 합니다. 많고 많다. 이 맛을 인간 세상에 제 뉘라서 알리오 그랬어요. 뉘라서 알리오. 누가 알겠느냐? 서리법이죠. 그죠? 그러면 이 맛이라는 게 단순히 백어의 맛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거 잡아 먹어봤더니 진짜 맛있는 고기더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때 이 맛이라는 건 더 큰 의미의 맛이겠죠. 이런 맛, 그치? 이 풍류의 즐거움. 이걸 인간 세상에 누가 알겠느냐, 나밖에. 이런 거지. 아시겠죠? 자, 육곡 속세를 버린 듯하니 심신도 한적하구나. 속세를 버린 듯하니 심신도 한적하대. 이제 여유가 있는 거죠. 그지? 한가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와 새우 벗을 삼고 물과 돌을 집을 삼아 늙기를 다 잊은 후에 놀고 놀자 하노라. 보세요. 물고기하고 새우를 벗을 삼는데 친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과 돌을 집을 삼는데, 자, 그럼 여기에 거처한다는 거고 얘네와 어울린다는 거니까 자연 친화적인 삶을 평생 사는 거잖아. 그지? 은거하는 삶을 늙기를 다 잊은 후에 놀고 놀자 하노라 했습니다. 노세 여기서 즐겁게 노니세.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여기서 그냥 늙어가겠다, 이런 지향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나 작품 읽었고요. 다로 갑니다. 보세요. 이 작품은 이인상이라는 조선 후기에, 이 사람은 이제 문인이자 서화가로 유명했던, 그러니까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막 이런 걸로 유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다백운루기 그랬는데요. 여러분 왜 무슨 통곡, 헌기, 수호, 제기 이런 거 많이 봤죠? 그 기라는 건 주로 이렇게 봐. 다백운루라는 어떤 누각을 지어놓고 그 집에다가 붙이는 글을 쓸 때 그 집 이름 뒤에다 수호제, 통곡, 헌 이런 거 뒤에다가 기라는 글 제목을 붙이는 거야. 기라는 양식 자체가 그럴 때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나는 천성이 구름 보기를 좋아하지만, 이제 구름 얘기가 나온다. 백운루, 다 백운루, 오케이? 백운이 많은 누각이야. 많은 백운을 볼 수 있는 그런 누각이네. 그 이름도 그렇게 지은 거죠. 그러니까 구름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지? 봅니다. 나는 천성이 구름 보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게 왜 즐거운지는 스스로 설명하기 어렵다. 사실 진짜 좋아하는 건 이런 거 아니야? 진짜 좋아하면 왜 좋은지를 설명하기가 힘들어. 그쵸? 진짜 좋아하는 건. 자, 구담의 군옥봉 중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여기다가 군옥봉이라는 이제
아름다운 그 봉우리들 여러 개 이겠죠 아마. 이게 그냥 고유명사가 아니라면 구담의 군옥봉 중에 서루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서루가 바로 뭐야? 다배군 루인 거야. 편액을 걸었죠. 쫙 다배군이라고. 뭐야? 배군이 흰 구름이 많은 집이다. 이렇게 딱 지은 거예요. 써 붙인 거예요. 혼자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담에 항상 여기가 이게 구담 아니야? 여기가 지금 자기가 이 집을 지은 곳이 구담이에요. 구담에 항상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좋은 구름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이게 걱정일세. 그래서요. 이게 걱정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막 그게 어떡하지?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죠. 왜? 혼자 웃으면서 말한 거니까. 아이고 안타까운 일이네. 이 좋은 구담에 항상 머물 수가 없고 그리고 좋은 구름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니 아유 이 좋은 데서 저 좋은 구름을 늘 보고 항상 여기에 머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니 가끔 와서 또 어느 날 날씨가 받쳐주지 않을 때는 저 흰 구름 저 구름들을 많이 볼 수가 없을 테니 늘 볼 수 있는 건 아니니 그게 걱정일세.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요거 잘 봐둬야 됩니다. 이 글이 재미있는 게요. 결국엔 이 글은 내용이 어때? 읽어봤으니까 여러분 알죠? 이 내용이 자기가 이게 걱정이라고 했던 게 걱정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하자면 자기 부정, 그지? 자기가 처음에 했던 이 말이 극복되는 과정에 대한 글이야. 읽어보면 그죠? 그럼 이제 그 논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봅시다. 무릇 단비가 내려 만물이 생장하면 천지의 마음이요 구름의 묘용이다. 아주 신묘한 교묘한 묘한 작용이다 이거지. 자. 단비가 내려서 만물이 생장하는 것 그게 천지의 마음이고 구름의 묘한 작용이라는 거야. 구름이 비를 만들어내니까 그지? 자 그러나 온 세상에 구름이 끼어 비가 잔뜩 내리더라도 풀 하나 나무 하나가 혹 그 은택을 받지 못한다면 군자는 또한 걱정하나니 걱정은 그칠 날이 없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이 고전 수필들은요 내용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문장의 표현도 그렇고 우리의 그 현대인들의 언어 관습과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2024 수능 때도 그랬죠. 고전 수필이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잘 내용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거 기본적으로 한문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번역의 어떤 친절한 정도에 따라서도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기야 이거 지금. 자 구름이 단비를 내려가지고 만물을 생장을 도와. 그게 구름의 묘한 작용이야. 근데 구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비가 막 내린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제 군자는 자연을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온 다른 사물들의 자기의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군자는 이런 걱정도 드는 거야. 만약에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라도 그 은택을 입지 못하는 나무 풀이 혹시라도 있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한단 말이죠. 군자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걱정은 그칠 날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유독 맑은 구름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맑은 구름은 사실 비를 뿌리는 건 아닌 거 아니야. 보통 먹구름이 있을 때 비가 오니까. 그러면 유독 맑은 구름을 좋아해요. 왜? 이 맑은 구름은 이제 여기서 봐봐. 그래서라고 이어졌다는 얘기는 요 앞에 이야기에 이유가 있는 거잖아.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나는 유독 맑은 구름을 좋아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비를 뿌리는 구름이 혹시라도 뭐 하나라도 서운하게 만드는 혜택을 못 보게 만드는 나무나 풀이 있게 만들까 봐 나는 유독 맑은 구름을 좋아하는 거야. 됐지? 맑은 구름은 그 흰빛이 신기하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형상을 띈다. 그치? 막 구름이 모양이 자꾸 바뀌고 막 그러잖아요. 바람 따라서 막 기상 상태에 따라서. 자, 바로 이 순간 천지의 마음이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으며 만물이 때를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나니 나의 즐거움 또한 말없음에 있거늘 대저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걱정 없다는 거죠. 자, 이 순간을 잘 들어보세요. 요 문맥 잘 이해해야 됩니다. 봐봐. 자, 맑은 구름은 신기하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형상을 띈다고요. 근데 바로 그 순간 막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흰 구름이 막 변화하는 그 순간 천지의 마음이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어요.
자, 구름은 막 형상이 다양해지는데 그 순간 천지의 마음은 고요하단 말이야. 제가 이 얘기를 왜 강조하는가 하면요. 여러분이 많이 틀린 문제, 그래서 제가 주의하라고 앞에서도 강조했었던 총평에서 얘기했던 23번 문제가요. 바로 그거 2번에 자,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는 맑은 구름. 그런데 그게 틀렸단 말이야, 그 부분이. 자, 고요하여 어디 있어?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는 건요. 이거 봐봐.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는 건요. 천지의 마음이지 맑은 구름이 아니야. 맑은 구름은 어때요? 신기하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형상을 띈다니까요. 그때 그 순간에 천지의 마음이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고 나 또한 말 없음으로 기쁨을 느끼는 거지. 거기에 동화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런 맥락을 해당되는 문맥을 확인하지 않으면 23번 문제 같은 걸 틀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구름은 무시로 일어나지만 마음에 딱 드는 때를 만나기란 쉽지 않으며 접하는 일이 무궁한 까닭에 나의 근심과 즐거움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런 글들을 읽을 때 제가 아까도 그랬습니다만 이런 말들에 잘 주목해서 내용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유용한 팁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비구름에 관한 얘기 다음에 그래서 나는 맑은 구름을 좋아한다 그랬잖아. 그 다음 또 보세요. 그러나가 여기 나오네요. 왜? 봐봐. 그래, 지금 이런 순간, 변화무쌍한 막 순간에 그때 천지의 마음이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고 만물이 때를 기다려. 아주 아름다운 형상의 구름이 나올 때를 기다리는 순간이 있나 보죠? 나의 즐거움 또한 말없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아주 즐거움을 느낀단 말이야. 근데 그러나 보세요. 구름은 무시로 일어나지만 마음에 딱 드는 때를 만나기란 쉽지 않고, 그지? 아주 다양한 형상으로 변화하지만 진짜 아름다운 정말 저거야, 저 구름이야 하는 순간을 만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접하는 일이 무궁한 까닭에 어때? 나의 근심과 즐거움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엔 어우 별로고 어느 순간에 아 저거다 싶어가지고 막 기쁘고, 그지?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이 막 변한다고. 그러니 또 보세요. 그러니 좋은 구름이 없더라도 걱정할 겨를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걱정할 겨를이 없어. 또 어느 순간 어떻게 변해가지고 나의 마음이 또 기쁨으로 가득 찰지 모르니까, 그지? 자, 대저, 무릇, 그죠? 산과 바다, 시내와 바위의 경관이 비록 아름답긴 하지만 만일 종신토록 조용히 앉아 밤낮 없이 그것만 바라보게 한다면 그 신기하게 변하고 유동하는 모습도 도리어 한 덩어리 물건에 불과하게 되어 보는 이를 실증나게 할 것이다. 잘 들으세요. 잘 봐. 무릇 산과 바다, 시내와 바위의 경관, 이게 아름답긴 하지만 만약 계속 그것만 보고 앉아있게 한다면 그거 신기하게 변화하고 유동하는 모습들도 사실은 그냥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변화무쌍함이 대단하게 계속해서 변화하는 게 아닐 거라는 얘기지. 그것도 계속 보게 한다면, 뭐 평생 그것만 보고 앉아있으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건 지루한 풍경일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지 또 저 이어지는 말들을 잘 보라고. 자, 그러나 그랬네요. 그럼 앞에 그런 풍경, 변화하는 풍경을 보는 것하고 대비되는 뭔가를 얘기하겠죠. 기장밥을 먹고 배옷 입고 가죽띠를 두르며 도와 의리, 경전과 사서에 대해 공부하는 일. 보세요. 이게 봐. 기장밥 먹고 배옷 입고 가죽띠를 두른다는 것은 그냥 소박한 먹을거리와 입을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맞지? 식생활, 의생활이 그냥 소박한 거. 그러면서 어쩐다는 거야? 도와 의리, 경전과 사서, 역사서에 대해서 공부하는 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뭐 앞에 가에서 얘기했던 그런 그 우월하지만 자연 속에서 도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나에 등장했던 삶의 태도하고도 통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분지족, 빈이무원한 삶을 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앞에 얘기했던 아름다운 풍경을 평생 보면 지루해지는 것하고 달리 보세요. 정신을 평안하게 하고 몸을 튼실하게 만들어주는 까닭에 어떤 곳에서든 편안하며 오래 해도 실증이 나지 않는다고.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럼 봐. 아름다워 보이는 풍경일지라도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지루한데 이런 일은 자연 속에서 은거하고 평온한 삶을 살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일이라는 것은 실증이 나지 않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 보세요. 또 그러니다. 그지? 그러므로 다 배군 루가 비록 아름답다고는 하나 이 즐거움과 바꿀 수 없다. 그럼 이 즐거움이 뭐예요? 이 즐거움이라는 게 이거 얘기하는 거야. 맞지? 결국엔 뭐야? 도와 의리, 경전과 사서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 즐거움만 하지는 않다는 거야. 백운루에서 보는 다백운루에서 오는 아름다운 그 흰 구름의 풍경도 이해됐죠? 자, 또한 구담의 뭇봉우리가 비록 기이하기는 하지만 봉우리들도 막 멋진가 보죠, 그죠? 애초에 그런 데니까 자기가 이 다백운루라는 데를 걸 지었겠지, 그지? 자, 멋지긴 한데 풍경이 멋지긴 하지만 그 변화무쌍함이 구름의 그것에는 못 미치고. 자, 그럼 보세요. 자, 뭇봉우리가 있는데 얘보다는 구름이 더 변화무쌍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구름의 기이한 변화도 언제나 오래도록 즐길 수 있는 화창한 날만은 못하다는 거야. 그러면 제일 덜 지루한 것은 화창한 날이고, 그거보다 조금 덜 지루한 것은 구름의 기이한 변화고, 그거보다 좀 아니지, 제가 지금 말을 바꿔 했네요. 요게 제일 덜 지루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지루한 건 구름의 기이한 변화고, 그거보다 조금 더 지루한 건 뭇봉우리의 변화무쌍함이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얘보단 얘가 더 나았고 얘보단 얘가 더 나았다는 거야. 됐지? 그리고 마음에 기쁨을 주기는 하나,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구름과 산은 매 한 가지다. 보세요. 구름과 산은요, 매 한 가지야. 어떤 점에서? 마음에 기쁨을 주기는 하지만 아름다운 모습,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주지만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에서 매 한 가지라고. 보세요. 그러니 어찌 종신토록 외물에 얽매여 나의 즐거움을 바꾸겠는가? 라고 서리법을 사용합니다. 잘 봐. 외물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여기 구름이니 산이니 하는 것들, 이게 외물이죠. 외물이 뭐야? 자연 얘기하는 거야. 나 이외의 바깥 사물들, 세상의 사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종신토록 평생 외물에 얽매여 나의 즐거움을 바꾸겠는가? 그럼 나의 즐거움은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없는 외물들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논리적으로 어떻게 또 귀결이 되는가 하면 생각해봐. 그러면 아무리 구름이 뭐 변화무쌍하고 뭐 어떻게 변화하고 뭐 봉우리들도 막 1000개의 봉우리가 다 다른 모습이고 어쩌고 아름답고 뭐 해가 비치면 어떻게 어디가 변하고 좋은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그걸로는 진정한 즐거움을 얻을 수는 없단 말이야. 왜? 저건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없는 외물에 불과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도와 의리, 경전과 사서에 대해 공부하는 일은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늘 새로운 진면목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행위, 태도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거라고. 삶이 고단하고 집안에 우환이 많아 맑은 날과 좋은 구름을 헛되이 보내던 중 구담가에 누각을 세워, 이 누각이라는 게 이제 다백운루죠, 그죠? 세워 1년에 한 번은 다녀올 수 있게 되었다. 그곳에서 구름 같은 뭇봉우리를 바라보고 또 장차 밭 깔고 고기 잡아 끼니를 마련하며 칡을 캐어 옷을 짓고 유유자적하면서 글을 읽고 이치를 생각한다면 그 즐거움은 바꿀 수 없을 것이다. 그죠? 다백운루를 지었고 거기에 가서 이런 자연과 하나 돼가지고 이런 그 풍류를 즐기는 이런 소박한 삶을 살면 그 즐거움은 바꿀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일 없이 홀로 앉았다가 어쩌다 맑은 날을 만나 때때로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구름을 접하여 그것이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을 보고 천지의 마음을 징험하리니, 어떤 증거 같은 걸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는 걸 징험한다 그러는 거야. 징험하리니 그 즐거움은 또한 말없음에 있을 터이다. 이렇듯 다백운루에는 진실로 즐거워할 만한 것이 많으니, 보세요. 좋은 구름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님과 구담에 항상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님에 대해 걱정할 겨를이 있겠는가?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글 처음에 뭐라 했지? 좋은 구름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담에 항상 머무를 수 있는 게 아니니 그게 걱정이다 했던 말을 부정하게 됐어. 이런 흐름 흘러오니까. 여기에 가끔 와서 1년에 한 번은 다녀올 수 있게 되어가지고 늘 있지 않더라도 와가지고 잠깐 머물다 갈지라도 이렇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구담에 머물고 늘 아름다운 구름을 만나는 게 아니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걱정할 겨를이 뭐가 있겠는가? 이거 즐기기도 바쁜데 이 아름다움을. 이에 기문을 짓는다 하고 글이 끝나는 겁니다.
됐지? 자,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봅시다. 18번부터 볼게요. 이 문제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야. 이런 식의 문제가요. 결국에 이제 뭐 가와 나는 모두 뭐 이런 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를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 까다로워요. 정답을 찾기가. 자,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고 하니까 그나마 엉뚱한 것들 4개가 우리를 도와줄 거라서 좀 난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 보이긴 합니다. 갑니다. 가와 나는 모두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미련을 부각한다. 보세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런 복합 세트에서 유용한 팁이 이런 거야. 자, 의문의 형식을 사용했느냐. 그래가지고 결국 이런 걸 드러냈느냐 이러잖아. 그럼 이거 봐. A를 통해 B 한다 이거죠. 근데 A는 주로 표현상의 특징에 관련된 거고 B에 해당되는 건 A를 통해 B 한다. B에 해당되는 건 주로 정서나 태도나 주제와 내용에 관련된 거야. 그런 걸로 선지가 구성될 때가 많다고. 그러면 요게 의문의 형식이 사용되는지 아닌지를 일일이 찾지 마세요. 일단. 그리고 이걸 먼저 의심해 보라고. 현실에 대한 미련을 부각한다? 그게 가하고 나를 생각해 보란 말이야. 자, 가의 나의 현실에 대한 미련을 부각한다? 맞는 말이에요? 공통점이어야만 이게 적절한 선지로 기능할 수 있는데, 자, 가에 대해서 판단하기 전에 나부터 먼저 생각해 보자. 나를 생각해 보면 현실에 대한 미련이 여기 어디 있냔 말이야. 아, 나 여기 너무 좋아. 아, 나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걱정 없이 늙어간다. 이런 건데 지극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이걸, 자, 이게 뭐 서리법이 있는 걸 찾아보고 어쩌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사용됐겠지. 여기 가의 나의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있겠죠. 아까 가에서도 뭐 무슨 일을 생각할 거 어쩌고 있고 뭐 있어. 누구더러 말을 할 거 막 보이네요. 대충 봐도. 그리고 또 나에도 예를 들어서 제 뉘라서 알리오 이런 거 같은 거 의문의 형식을 사용했죠. 근데 그거를 일일이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실전에서는요. 이걸 생각하면 1번은 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2번 가는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여 다는 유사한 구절을 상시켜 화자의 인식을 부각한다. 이게 답이네요. 자, 유사한 구절을 반복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아까 뭐 우할도 우할하시아 그토록 우할하시아 이게 이제 그런 부분에 우할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우할하시아 우할하시아 그토록 우할하시아 이런 말들이 반복되잖아, 그지? 자, 그런 구절을 반복해서 화자의 인식을 부각하는 거지. 아, 내가 우월하기가 그지없다라는 인식을 부각하는 것 당연하죠. 근데 다는 유사한 구절을 상응시킨다는 말은 반복한다는 말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요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다에서 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구담에 항상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좋은 구름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이게 걱정일세 했던 부분과 맨 끝에 나왔던 마지막 부분에 좋은 구름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님과 구담에 항상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님에 대해 걱정할 겨를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요 근거로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2번 답이죠. 3번 가와 다는 모두 계절의 변화를 제시하여 경관의 다양한 변화를 표현한다 그랬는데 계절의 변화가 예를 들어 뭐 가에선 춘하, 추동 있는 게 있었는데 다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번 틀리고 4번 나는 장소의 이동을 다는 시간의 흐름을 제시하여 그에 따라 생겨나는 삶에 대한 회의감. 자, 역시 이거 생각하기 전에 삶에 대한 회의감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라고. 그럼 이건 답이 될 수 없는 거야. 그죠? 자, 5번 가나는 점층적 표현을 다는 연쇄적 표현을 사용하여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동경 그랬는데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도 예를 들면 가에서 요순시대 희황이 있던 그 어디 있어? 희황천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다를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울리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죠? 자, 선생님 거기에 나에 그려진 그 5대의 풍경이 이상적인 곳 아닙니까? 그거는요.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동경이라고 안 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즐기고 있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거 고를 때 답은 2번이 돼야 하겠다는 겁니다. 자, 19번 갑니다. 엄청 많이 틀렸죠, 여러분? 19번 되게 많이 틀렸을 텐데 잘 들으세요. 가에서 우할은 세상 물정의 어두운 것을 뜻하는 한편 애초에 뜻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과의 불화를 감수하면서 윤리적 가치에 충실하려는 태도를 말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세상과의 불화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속세지, 그지? 속세와의 불화를 감수하면서 윤리적 가치에 충실하는 태도. 이 윤리적 가치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애친, 경영, 충군, 재장 이런 거라고 아까 했죠. 자, 그러면요. 그래서 우활한 인간은 현실과의 괴리에서 오는 안타까움과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고독감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자신의 삶을 긍정해요. 그래서 지켜나가는 태도를 오히려 가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우월하다. 어쩔래? 이게 속된 것과 결별한 태도인데 그래서 내가 이게 현실에서는 내가 맥을 못 추고 사는 건데? 라는 자긍심이 밑바탕에 있다고. 그럼 보세요. 1번 애칭 경영과 충분전장을 내 분수 안에 일로만 여겼다고 한 것에서 윤리적 가치에 충실하고자 했던 화자의 모습. 아까 얘기했죠? 이런 게 인간의 도리에 관련된 대표적인 유교적인 윤리적 가치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맞는 얘기죠? 어리석고 미친 말이 남의 미움받았다고 한 것에서 세상과 불화하여 소외당했던 화자의 삶. 그죠? 자, 남의 미움을 받을 줄을 몰랐어, 자기는. 우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세상과 불화한 거죠. 남의 미움을 받은 게 세상과 불화한 거 아니겠어요? 딱 맞는 얘기겠지? 인간십이 듣도 보도 못한다고 한 것에서 세상 물정이 어두워 현실과의 괴리를 겪는 화자의 안타까움. 자, 보세요. 답이 3번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틀렸는데 이걸 답 3번으로 뽑아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고. 자, 아까 제가 그 대목을 읽을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요런 건요. 맥락상 봐봐. 그 위에서부터. 자, 말로의 버린 몸이 그 이전에 자, 춘하 추동 나오면서 사시가경을 아무런 줄 모르노라 너무 즐기느라고 자기 생활을 못 챙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로의 버린 몸이 무슨 일을 생각할고 인간 시비도 듣도 보도 못하거든 일신의 번성과 쇠락 100년을 근심할까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뒷부분을 보란 말이야. 인간 시비 듣도 보도 못하거든의 뒤에 이어지는 말을 봐봐. 일신의 번성과 쇠락 따위 그거 걱정할 내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물론 여기서는 우월하니까 그걸 내가 못한다라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밑에 숨어있는 어떤 그 자기의 태도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이게 자기의 삶을 긍정하면서 우월함을 지켜나가려는 태도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안타까움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답을 3번으로 골라야 합니다. 4번 옛사람 되고 싶다고 한 것과 만리에 눈뜨고 태고의 뜻을 두었다고 한 것은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 자, 아까 얘기했어요. 이렇게 옛날 막 태고 이런 예전 보키 씨가 다스리던 세상 요임금 순임금 때의 세상을 꿈꾸는 것은 현실 지금 세태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기반이 되는 거죠. 그죠? 지금이 엉망진창이다. 뭐 거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 뭐 C 부분인데 풍속이 순박한 풍속이 아득히 멀어졌으니 경박하게 된 세상이라고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우월한 시몬이 그리로 가고 아니 온다고 하는 것과 인간의 혼자 깨어 있다고 하는 것에서 자신의 가치관에 충실한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자, 이 우월한 시몬이 그리로 간다 할 때 그 그리가 뭐예요? 그리로 간다는 게 그 시대 먼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혼자 깨어 있다라는 것은 속세의 그 우월하지 않은 소위 그런 사람들은 나처럼 깨어 있는 존재들로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지금 5번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자, 전체적인 화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19번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맥락을 잘 파악해야. 자, 20번 갑니다. A, B, C, D,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A는요. 하나도 못 이루고 세월이 늦어지니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 맞죠? 내가 그냥 이루어야 할 것을 못 이룬 채로 늙어버렸다에 대한 탄식이니까 맞는 얘기고. B는요. 이 몸이 늦게 나서 애달픈 일 많고 많다. 자신의 처지가 애달픈 이유를 시대를 잘못하고 난 데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맞지? 옛날에 태어났더라면 태평성되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요. C. 순박한 풍속이 아득히 멀어졌으니 경박하게 되었다. 과거와 비교하여 현재의 세태를 비판하는 거라고. 그지? 순박하던 풍속이 지금은 경박해져 버렸어. 자, 4번 D. 물고기와 새우 벗을 삼고 그러는데 대상의 변화에 주목하여 그 대상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틀렸네. 자, 여기에 대상의 변화에 주목하나요? 지금 여기서 무슨 물고기와 새우가 무슨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걔들은 그냥 그대로 있어. 뭐 이 말은 굳이 따지자면 새로운 관계를 모색한다는 것은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벗으로서 새롭게 관계 맺음을 시도한다는 걸로 생각하면. 근데 어쨌든 이건 아니란 말이야. 그지? 4번으로 골라야죠. 2인데요. 어디 있어? 군자는 또한 걱정하나니 그런데 생명을 지닌 존재에 대한 애정에서 생겨난 정서적 반응. 왜? 군자는
비가 막 내려도 혹시 풀 한 폭이라도 나무 한 그루라도 그 혜택을 못 보는 게 있으면, 그런 존재가 있으면 어쩔까 하고 걱정한다고 했으니까 5번이 맞는 진술이란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20번도 풀고 21번 갈까요? 기억 디귿에 대한 이해를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기억이 뭐냐면요, 기억은 자 일간모옥이야. 그래서 자기 비세는 줄 모르는 자기의 그 허름한 집을 얘기하는 거고, 니은은 어디 있는가 하면 니은은 자 제6수, 나의 제6수에 있는 집이에요. 그건 물과 돌을 집으로 삼는다 할 때 그 집이고요. 자기가 거하는 곳이 되겠지. 디귿은 서루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루라는 것은 이제 책 읽는 누각이니까 그 다배군루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가장 적절한 것, 기억은 화자가 가난을 개의치 않는, 니은은 화자가 주변의 사물에 친근감을 느끼는 공간이다. 답 나왔는데? 그지? 여기에 이 일간모옥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우활해서 가난하게 사는 거라서 허름한 집이긴 하지만 가난을 자기는 개의치 않는 거지. 거기에 뭐라 그랬어? 그게 뭐 비세는 줄 알던가? 나 몰랐다고. 그지? 근데 그거 개의치 않는 거잖아. 자기는 그런 속된 추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자, 니은 여기 집은요, 물과 돌을 집으로 삼는다 했으니까 그게 화자가 주변의 사물을, 즉 물과 돌, 뭐 새우, 뭐 물고기 이런 것들에 친근감을 느끼는 공간이다. 맞는 얘기죠.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겠다 여기서는. 기억과 니은 모두 화자의 비참한 상황. 웬 비참한 상황이에요? 니은은 현실의 공간을, 디귿은 상상의 공간을 나타낸다고요? 이 자기가 지은 서루가 상상의 공간입니까? 아니죠. 진짜 지은 서루인데요. 자, 니은은 임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이게 웬 임금 감사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왔어? 디귿은 삶에 대한 자부심을 뭐 이건 그럴 수 있고, 삶에 대한 자부심 딱 어울리는 표현은 아니지만 뭐 불가능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기억 니은은 긴장감이 고조되는, 디귿은 긴장감이, 이게 뭐 긴장감의 고조나 해소와는 관련 없어요.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을 고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죠? 자, 22번 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가나는 모두 자연에서 감흥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는데, 화자가 인식하는 자연의 의미는 장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에 춘산의 꽃을 보고 돌아올 줄 어이알며 에서 화자는 자연을 완상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완상이라는 게 뭐야? 보면서 즐기는 거, 감상하면서 즐기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봄산의 꽃을 보고 돌아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좋으니까. 맞는 얘기고, 동설의 시흥겨워 추움을 어이할리해서 화자는 자연을 추위도 있게 할 만큼 시를 짓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인식하는 거죠. 시흥이 겨워서 추움도 모를 정도로 이 동설을 그렇게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자기의 이 자연 속에서의 만족감은 너무 큰 거지. 시흥 때문에 추움도 모를 정도로. 자, 나의 어지버 무의구곡이 여기도 그것인가 하노라 해서 화자는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자연을 무의구곡에 비견될 만큼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거는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죠? 우리 아까 해석했던 그대로지. 여기도 그 중국에 유명하다는 무의구곡 못지않은 곳이다 라는 생각이니까 3번 맞는 얘기고, 4번 나의 이 맛을 인간생에 제 뉘라서 알리오 에서 화자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누리지 못하는 자연을 결별해야 할 공간으로 인식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건 뭐죠? 이 맛을 인간 세상에 제 뉘라서 알리오. 이건 뭐야? 이 자연 속에서 즐거운 이 쾌감을 나 말고 누가 알겠는가에 관한 얘기니까 요즘 4번 진술이 아예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 눈에 보이시죠? 나의 속세를 버린 듯하니 심신도 한적하구나 해서 화자는 자연을 속세로부터 심리적 거리를 둘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군. 속세를 버렸어. 그러니까 한가로움을 느끼는 공간이니까 자연은 속세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한다는 건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22번 답은 4번인 건 어렵지 않게 알았을 테고, 문제 23번입니다. 여러분 23번도 엄청 많이 틀렸을 건데요. 생각해보자. 아까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구담에 항상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좋은 구름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 어서 걱정했죠. 글의 처음에 부분에. 그지? 근데 나의 즐거움이 외물에 얽매였기 때문이다. 그쵸? 결국에 진정한 즐거움은 외물에 얽매이지 않아야만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있는 즐거움인데, 그걸 깨달아 나가는 과정이 이 글의 논리적인 깨달음의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맞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했던 걱정이 나중에 가서 쓸데없는 것이라고 극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야. 그지? 자, 2번 맑은 구름을 즐거움을 주는 자연물 중에서 선호하는 것은 나의 즐거움이 말없음에 있어서 나가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는 맑은 구름에 실증나지 않기 때문에. 자, 2번이 틀렸다니까요. 생각해봐. 맑은 구름을 즐거움을 주는 자연물 중에서 선호하는 건 맞죠? 나가 좋아하죠. 그죠? 근데 나의 즐거움이 말없음에 있어서까지도 좋아. 나의 즐거움은 말없음에 있다는 표현도 나와요. 근데 문제 보세요.
나가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는 맑은 구름에 실증하죠. 자,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는 건 맑은 구름이 아니라니까요. 요건 천지의 마음이고 맑은 구름은 변화무쌍하게 막 모양이 변한다고. 그러니까 요 수식 관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제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거, 기억해야 될 어떤 일종의 팁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 이런 대목에서 어떤 구절을 따다가 이렇게 선지를 만들잖아요. 그럼 그거를 해당되는, 굵은 글씨 처리되어 있는 해당되는 데 가서 그 흐름에 맞추어서 거기에서의 의미를 파악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돼. 그래서 정오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거 꼭 기억하세요. 자, 3번. 산보다 구름에서 나가 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구름이 산보다 변화무쌍하기 때문이고, 구름과 산의 속성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름과 산이 다 외물이기 때문이다. 거기 지문에 그대로 나왔었죠. 자, 구름이 산보다 더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더 즐겁다, 더 좋다 했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은 다 외물이다, 내 것이 될 수 없다, 그지? 그렇게 얘기해서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에서 매한가지다, 외물이다, 이런 얘기 했던 거 맞는 얘기죠.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즐거움이 공부하는 일에 있다고 나가 말한 것은, 공부하는 일에서 얻는 즐거움은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외물이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반면에, 이게 제일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외물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논리적인 귀결이 가능하다고 아까 지문 설명할 때도 얘기했어요. 좋은 구름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님과 구덤에 항상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님에 대해 나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즐거움이 외물에만 있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자, 다 서로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지? 그래서 결국 5번이 무슨 얘기야? 앞에서 처음에 했던 자기가 그것이 걱정이구나 했던 것을 부정하고 극복할 수 있게 된 논리적인 귀결이 여기에서 온단 말이죠, 그죠? 이해됐죠? 자, 이렇게 되면 18번에서 23번의 갈래복합 세트, 긴 작품들과 문제들 여러 개를 한꺼번에 풀었습니다. 6문제가 달려 있었던 빅 세트를 해결했고요. 24에서 26번 세트 현대 시가 있는데요. 낯선 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시거든요. 바로 한번 읽어봅시다. 김기름 하면 여러분이 뭐 바다와 나비 이런 시를 먼저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몰랐다 치더라도 적어도 이런 건 표면적으로도 이해되는 건 있죠. 봐, 태양아, 태양을 부르는 거야, 그지? 얘가 그럼 청자네요, 그죠? 태양아, 다만 한 번이라도 좋다. 너를 부르기 위하여, 너 뭐야? 태양이지, 그지? 너를 부르기 위하여 나는 두루미의 목통을 빌어오마라는 얘기는 빌려오마라는 얘기죠. 빌려오겠다 이거야. 다만 한 번이라도 좋으니 너를 부르기 위해서 내가 두루미의 목통이면 뭐겠어? 두루미가 학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왜 학수고대 이런 거 알죠? 학처럼 목이 길어지고 목 빠지게 기다리는 걸 학수고대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너를 부르기 위해서 두루미의 목통을 빌려온다는 얘기는 두루미의 목통이 길기도 하기 때문이겠지만, 그리고 또 막 거기서 소리를 크게 질러가지고 너를 부르는 어쨌든 간절한 뭔가 그러니까 두루미의 목통을 빌려와서라도 너를 한번 어쨌든 부르고야 말겠다는, 부르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 희구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나의 마음이 무너진 터를 닫고 나는 그 위에 너를 위한 작은 궁전을 세우란다. 그럼 마음에 무너진 터를 닫고 그 위에다가 너를 위한 궁전을 세운대. 너가 태양이잖아. 그럼 태양을 내 마음 안에다가 오롯이 불러와 모시고 싶은 그런 생각인 거야, 그지? 그러면 너는 그 속에 와서 살아라. 나는 너를, 보세요, 나의 어머니, 나의 고향, 나의 사랑, 나의 희망이라고 부르마. 오. 그럼 저 태양은 나한테는 어머니이자 고향이자 사랑이자 희망이야. 모든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다, 특히나 어머니나 고향 같은 거 생각해봐, 근원적인 거예요. 나의 원형. 태양은 그런 거란 말이지. 자, 그리고 너의 사나운 풍속을 쫓아서 이 어둠을 깨물어 죽이란다 그랬습니다. 어둠은 어떤 존재야? 그러면 어떤 상태야? 내가 깨물어 죽일 수 있는, 죽여야만 하는 그런 대상으로 그려진 거지, 이건. 그지? 근데 그것이 누구의 힘을 빌려서? 태양의. 그죠? 자, 내가 내 마음에다가 나의 어머니, 나의 고향, 나의 사랑, 나의 희망인 태양을 오롯이 간절히 불러가지고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다면, 태양의 풍속을 쫓아서 그걸 따라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어둠을 깨물어 죽일 수 있다는 거야. 왜? 태양은 광명의 상징이니까 밝음을 통해서 어둠을 깨물어 죽일 수 있단 말이죠. 나는 그렇게 하련다. 내가 지향하는 상태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태양아, 또 부르네요.
너는 나의 가슴 속 작은 우주의 호수와 산과 푸른 잔디밭과 흰 방천, 뚝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뚝에서 불결한 간밤의 서리를 핥아버려라. 태양이 비치면 원래 밤이 지나고 나서 새벽 때 뭐 서리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 그게 말라 증발하잖아.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뭐라고? 내 가슴 속에 작은 우주가 있는데 거기에 호수와 산과 푸른 잔디밭과 흰 방천에 불결한 간밤의 서리가 있는데 그거를 핥아버려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태양한테. 나쁜 거 이런 거를 없애달라 이거지. 내 마음속에. 나의 시냇물을 쓰다듬어주며 나의 바다의 요람을 흔들어줘라. 요람 뭔지 알죠? 아기 이렇게 눕혀놓고 흔들흔들 흔들어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야? 자, 나의 바다의 요람을 흔들어달래. 나의 시냇물을 쓰다듬어주고 태양으로 하여금 그러라는 겁니다. 너는 나의 병실을 어족들의 아침을 데리고 유쾌한 손님처럼 찾아오너라. 김기림이 그의 대표작들에 이렇게 뭐 물고기의 이미지 같은 걸 사용할 때가 종종 있어요. 여기에 병실이라는 말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병실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병든 상태인 거야 지금. 내 마음속에 불결한 간밤의 서리 같은 것들이 있고 나는 병든 상태이고 근데 그 나의 병실을 어족들의 아침을 데리고 유쾌한 손님처럼 찾아오래.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태양한테. 그럼 나의 병든 이 심리 상태를 태양으로 하여금 치유해 줬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그죠? 그걸 바라는 거예요. 자, 태양보다도 이쁘지 못한 시. 태양일 수가 없는 서러운 나의 시를 어두운 병실에 켜놓고 태양아 내가 오기를 나는 이 밤을 세워가며 기다린다 그랬네요. 자, 시. 나의 시는 어떤 시인가 하면 태양보다 이쁘지 못한 시고요. 태양일 수가 없는 서러운 나의 시예요. 이해됐지? 나의 시는 지금 여기서 예찬의 대상이고 아주 강렬한 그 광명의 존재인 태양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누추하기 그지없는 그런 시야. 이쁘지도 못하고 그런 태양일 수가 없는 서러운 시란 말이죠. 보잘것없는 그런 시를 어두운 병실, 또 병실 나왔네요. 지금 여기 병든 공간이야. 그 병실에 켜놓고 태양아 내가 오기를 나는 이 밤을 세워가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태양이 뭘 의미하는지가 명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이 상징의 의미를 하나로 딱 찍어서 얘기할 수 있나요? 못하죠. 상징이란 그런 거잖아. 상징은 저 태양이 상징하는 바가 뭔지, 원관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뭔가 추상적인 어떤 것일 것 같은데 명시적으로 여기에 드러나 있지가 않아. 그리고 그게 하나가 아닐 수 있어, 의미가. 그게 바로 상징이에요. 자, 사실은 이제 여기에 담겨 있는 태양이란 어떤 존재이고 그한테서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이고 나의 심리 상태는 어떠하고 거기에서 나의 시에 관한 생각이 어떠하고 내가 왜 태양을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이 문면에 있는 것으로 다 충분히 파악이 되고요. 이제 그 너머로 조금 더 이 시의 배경에 관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려주자면 이게 1939년도 작품인데요. 이 시가 뭘로 유명하다고 평가를 받는가 하면 사실은 김기림은요 당시에 이제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시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김기림이니 뭐 이상이니 이런 시인들 알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기존에 예를 들면 딱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려면 막 20년대 1920년대의 이건 30년대시고 20년대의 뭐 김소월 같은 시를 생각해봐. 그거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 주정적이라고. 감정을 중심으로 하는 시야. 그쵸? 정서 표현을 뭐 한스러움이라든지 막 절절한 사랑이나 그리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슬픔, 이별의 슬픔이라든지 뭐 이런 거지.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하는 시라는 건 뭐 원래 그런 성격이 있죠. 그죠? 감정을 노래하는 거. 정서를 노래하는 서정적인 장르인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 김기름 같은 사람들은요. 모더니즘 시인들은 당시에 30년대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시가 특히 서양 문학들에 막 쏟아져 들어오는 그 흐름을 보니 세계 문학은 지금 그런 흐름이 아닌 거라. 문학이 뭔가 모던한 문학, 주정적이 아니라 주지적인. 쉽게 얘기하면 가슴으로 감동하는 시가 아니라 머리로 싸늘한 차가운 머리로 읽어내야 되는 시. 이런 거 있지? 뭐 그런 시에 대한 지향이 있었던 거죠. 나의 시, 우리의 시가 태양보다 이쁘지 못한 시고 불결한 간밤의 서리가
끼어 있는 그런 시, 아직은 그런 단계에 있는 태양일 수가 없는 서러운 나의 시인데 이걸 어두운 병실에 지금 이런 조선의 문단에 켜놓고 주지주의 시가 그런 세상이 오게 되기를, 내가 그런 시를 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여기에 투영되어 있다. 이런 학자들의 해석이 있는 시입니다. 오, 그렇게 이해하니까 또 김기림이 그런 배경에서 그런 걸 써서 이런 의미는,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어떤 창작의 맥락이 개입되어 있는 이런 강렬한 희구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짐작하게 되네요. 그죠? 물론 그걸 몰라도 이 표면적인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고 감정 상태가 어떤지는 알겠고요. 그죠? 자, 나로 갑니다. 천냥희의 마음의 수수밭이라는 시인데요. 또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런 걸 봐야 돼요. 자, 제목이 뭐냐면 마음의 수수밭이야. 그지? 되게 유명한 시인데 이거. 마음의 수수밭. 이게 뭐야? A의 B. 은유네. 이거 자체가, 그지? 마음을 수수밭에다 빗댄 표현인 거야. 그렇게 이해하고 보면, 자,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근데 여기 또 같은 말을 잘 봐야 되겠어. 한 번이 아니라는 얘기죠. 반복적으로 지금 수수밭을 지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머윗님 몇 장 더 얹어 뒤란으로 간다.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이게 뒤에 이어지는 맥락에 기대어서 이 일행의 의미를 이해해보자면, 짐작해보자면 아마도 되게 어수선하고 서글프고 막 마음이 고통스럽고 이런 상태에 대한, 심리 상태에 대한 진술로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목이 마음의 수수밭, 즉 원관념 마음을 수수밭이라는 보조관념에다 빗댄 은유가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시라고 이해할 때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머윗님 몇 장 더 얹어 뒤란으로 간다. 저녁만큼 저문 것, 저물었어.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대요. 근데 이 저문다는 것은 뭔가 이 이미지가 하강의 이미지고 어두움의 이미지고, 심리적으로 따지자면 그게 막 쾌활하고 뭐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거겠어? 반대겠지. 그런 것과 가깝겠지. 자, 개밥바라기 별이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들여다본다. 개밥바라기 별이라는 게 금성 알죠, 그죠? 금성이고 저녁에 서쪽 하늘에 뜨는 그런 별이니까 개밥바라기 별이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들여다본다.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 없다. 오, 이런 말 같은 거는요, 좀 곱씹어 봐야 될 만한 그런 식구일 거야. 자,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 없다. 세상을 내려놓는다 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말하자면 포기하는 마음으로는 세상에 어느 한쪽도 비출 수 없는 거야. 길 한쪽도 볼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의미를 이해해 볼까요? 논두길 넘어 길 끝에는 보리밭이 있고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다. 자, 길 끝에 보리밭이 있어. 물론 이게 이런 은유의 기본 작동이, 은유가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시이긴 하지만 아마도 추측하건대 시인은 수수밭이 있고 뭐 보리밭도 보이고 이러는 데에서 시를 썼을 거라고. 적어도 그런 공간을, 구체적인 공간을 떠올리면서 이런 은유를 활용을 했겠죠. 근데 이 보리밭이 길 끝에, 논두길 넘어 길 끝에 보리밭이 있어요. 근데 그 보리밭에서 이런 게 연상되는 거죠.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대. 보릿고개가 뭔지 알죠? 춘궁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때가 보릿고개거든.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이 옛날에만 있었던, 지금 사라진 단어가 됐습니다만, 이건 봐, 세월인데 그게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야. 그럼 이게 뭐야? 자기가, 이게 이제 마음에 관한 얘기라고 보자면 고통스러웠던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보리밭이 있고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다. 바람은 자꾸 등짝을 때리고 절골의 그림자는 암처럼 깊다 그랬어요. 봐, 보릿고개를 넘는다든지 바람이 등짝을 때린다든지 그림자가, 골짜기의 그림자가 암처럼 깊다고 한다든지, 이 지규는 얼마나 암울하냔 말이야, 그지? 암처럼 깊대요. 그럼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고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자기의 심리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뭐 혹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들었던 세월에 대한, 상황에 대한 진술로 읽히잖아. 맞지? 물론 이제 이게
꼭 과거에 국한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지금 현 상태에 관한 진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여기 보세요. 현재형 진술이 이 시에는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자 그런 세월이 있다. 근데 이제 물론 보릿고개를 넘었다는 건 과거의 일인 거지. 넘은 세월이 있다. 바람이 때리는 것, 또 그림자가 깊은 것. 이건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화자의 고통을 환기하는 표현들이 나왔어. 나는 몇 번 머리를 흔들고 머리를 왜 흔들어요? 이것들을 부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만 갇혀 있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가 전체적으로 뒤로 가면 결국엔 상승을 통해서 등반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모습 같은 걸 보인단 말이야. 뒤에 문제도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몇 번 머리를 흔들고 산 속의 산, 산 위의 산을 보는 거야. 그럼 봐. 이 고통에 그냥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머리를 흔들고 산 위의 산, 산 속의 산, 산 위의 산을 바라본다고. 그러면 고개를 들고 위를 보는 거지, 그지? 산은 올려다 보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저기 저 하늘의 자리는 싱싱하게 푸르다. 그럼 보세요. 이게 하늘의 자리가 지금 이 칙칙했던 땅과는 다른 이 어려움을 이겨낸, 극복해낸 저쪽에 있는 지향, 새로운 지향을 상징하는 표현이 아닐까? 그지? 하늘의 자리. 그래서 싱싱하게 푸르대요. 막 색채어를 사용해가면서 푸른 것도 그냥 푸른 게 아니고 싱싱하게 푸르면 저게 얼마나 좋은 상태냔 말이야. 그지? 푸른 것들이 보세요. 이제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친다.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나를 부추기는 솔바람 속에서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 번쩍 제정신이 된다. 와우. 그러니까 봐. 산을 올려다보고 정신 차리고 이 어둠에 이 괴로움에 갇혀있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니 저물어가는 이 저녁 상태를 이겨내겠다는 생각이 드니 저 위를 올려다보고 산을 올려다봐야 된다는 걸 알겠고 싱싱하게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친다고. 내 어깨를. 야 올라가라고. 저 위로 저기로 올라가라고. 저기 싱싱하게 푸른 하늘 쪽으로 가까이 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그래서 솔바람이 나를 부추겨요.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 보세요.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 막막함의 지수가 상승하는 거야? 점점 더 막막해지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그지? 그러니까 봐.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치고 올라가야 한다고. 그래야 한다고. 그래서 나를 부추기고 솔바람이 지금 계속 상승의 이미지가 있어. 이때의 상승이 뭐 막막함의 게이지가 올라가는, 그럼 이건 더 막막해지는 건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이때의 상승, 자 올라가라고. 이때 올라가는 건 푸른, 싱그럽게 푸른 하늘을 향해서 그쪽으로 가까이 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막막함은 물론 지금의 심리 상태는 막막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한번 가보는 거라고. 올라가 보는 거야. 등반을 시도하는 거죠. 상승을. 그죠? 번쩍 제정신이 들어. 각성의 순간이 오는 거죠. 정신이 들 때마다 우짖는 내 속의 목탁새들. 자, 목탁새들이 우짖는 소리가 내 속에서 들려. 이거는 각성의 순간들, 번쩍 제정신이 드는 순간들을 형상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깨운다. 그 목탁새들이 나를 깨우는 게 바로 번쩍 제정신이 드는 그런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각성하는 거죠.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 자,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 수가 없대. 그러면 어쨌든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보릿고개를 넘어낸 세월, 바람이 등짝을 후려치는 그런 이 시간들을 이겨내는 것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 세상에 없는 길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라는 걸 거 아니야. 내가 세상에 없는 길을 새로 만들 수는 없다고. 그래서 봐. 산 옆구리를 끼고 절벽을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는 게요. 이 상승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이 시에서는. 그지? 천불산이 몸속에 들어와 앉는다. 내 마음속 수수밭이 환해진다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가 맨 처음에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에 또 있다 에서부터 시의 끝에 가서 내 마음속 수수밭이 환해진다로까지 변화하는 과정이 바로 이 시의 내용이에요. 핵심이고. 그 과정에 아주 중요한 이미지는 싱그럽게 푸른 하늘의 이미지고 계속 뭔가가 올라가는 상승의 이미지. 그지? 또 각성의 이미지, 극복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변화를 추동하는 이미지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지? 그러면 이 가나를 바탕으로 해서 24번 문제 보자.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래요.
가와 달리 나는 명령형 종결 방식을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자, 거기에 나의 명령형 종결 방식이 사용된 게 있어요? 없지? 오히려 가에 있죠. 예를 들면 뭐 핥아버려라 이런 거 같은 거 보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굳이 이게 맞으려면 이게 둘을 바꾸면 또 모르겠어. 그지? 2번 가와 달리 나는 시간성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했다. 자, 나예요. 뭐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 어쩌고 하는 게 있죠. 뭐 개밥바라기 별 이런 것도 시간성을 드러내는 시어라고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어? 간접적으로. 그지? 근데 가와 달리라고 할 수 있을까? 가에도 있는데? 가에도 생각해봐요. 가에 예를 들면 뭐 어둠도 있죠. 간밤, 아침, 이 밤 이런 거 같은 거 다 시간성을 드러내는 시어지. 그러면 이건 시간성을 드러내는 시어는 가에도 있고 나에도 있으니까 2번처럼 얘기하면 안 돼. 3번 나와 달리 가는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부정적 가치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반어 사용된 거 없죠, 그죠? 자, 5번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대상을 부르는 방식을 사용하여 시적 대상에 주목하는 건 가만 그렇지 나는 아니지. 태양아 이건 가에는 사용됐지만 이건 아니잖아. 그럼 이거야. 4번 가와 나는 모두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색채어라는 건 자 예를 들면 가에서 뭐 이런 거 있죠. 가에 이연에 보면 푸른 잔디밭과 흰 방천, 푸른, 흰 이런 게 색채어잖니. 그 다음에 나에는 또 어때요? 거기에 싱그럽게 푸른 것들 뭐 어쩌고 나오잖아. 어디 있어? 거기 싱싱하게 푸르다.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친다. 푸르다라는 색채어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4번이 이제 답으로 고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지?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에 관한 이야기고요. 25번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요. 기억은요. 두루미의 목통이라고 하는데 다만 한 번이라도와 연결을 해서 태양을 데려오기 위한 화자의 간절함을 드러내는 거지. 내가 두루미의 목통을 빌려와서라도 너를 다만 한 번이라도 너를 제대로 한번 불러보겠다는 거니까 간절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동원된 시어가 맞습니다. 니은 간밤의 설이 그랬는데요. 불결함과 연결되는 거지. 불결한 간밤의 설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니까 연결할 화자의 가슴 속에서 없애고자 하는 부정성을 상징하는 없애고자 하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 핥아버려야 되는 거야. 태양이 와가지고 이걸 핥아버려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2번처럼 얘기하는 거 맞죠? 아까 우리 해석했듯이. 디귿 봅니다. 보리밭 그랬는데요.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과 연결됩니다. 그지?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라는 것을 연상하게 만드는 대상이 보리밭이야. 그지? 화자가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것. 이게 이제 힘들었던 과거. 그치? 그 다음에 리을 목탁새들 그랬는데요. 나를 깨운다와 연결하여 화자의 내면 의식을 일깨우는 존재를 아까 얘기했죠? 각성의 순간. 자, 그럼 미음 봅니다. 산 옆구리 그랬는데 세상에 없는 길과 연결하여 화자의 좌절감을 드러낸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왜 좌절감이에요? 어떤 맥락에서 좌절감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이겨내고 있는 어두움을 이겨내고 있는 상승, 등반의 과정이 희망으로 전화되는 그런 과정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는 거예요. 맞지? 자, 이 시에서 주목해야 될 어떤 포인트는요. 뭐와 연결하여 라는 형식을 취하는 선지들의 모습입니다. 이건 맥락을 잘 파악하라는 출제 의도가 가미되어 있는 문제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어려웠을 26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봅시다. 이거 많이 틀렸을 건데요. 자, 내용면, 형식면에서 가나가 유사한 특징이 나타난다. 보세요. 내용면에서 보세요. 고달픈 현실을 새로운 정신으로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드러내거나 내적 혼란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는 자세를 드러낸다 했죠. 보기에서 보통 이렇게 진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와 나를 엮어놓은 건데 유사해 보이지만 약간의 미세한 차이를 이렇게 뭐 하거나 뭐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한 작품 대응되는 거야. 보통 그런 구조를 띈다고. 봐, 그럼 우리가 이해했던 걸 생각해 보면 고달픈 현실을 새로운 정신으로 극복하기 위한 의지라고 했는데 이게 가에 대응되겠죠. 그 다음에 내적 혼란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는 자세라는 거 이게 나에 대응될 거라고. 그죠? 왜? 생각해봐. 자, 아까 제가 사실은 이런 보기의 진술 안에는 사실 이 시, 가시, 태양의 풍속이라는 시가 그 새로운 정신으로 극복한다 한다는 게 이게 이제 새로운 시정신이야 말하자면. 김기림이 원래 이 시를 쓸 때 창작의 동기는요. 그게 이제 이 어두운 병실이라는 상황에서 태양을 불러와서 그것으로 하여금 나쁜 것들을 일소하게 함으로써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낼 거라는 걸 가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아가요. 마음이 수수밭이야. 근데 거기가 나중에 심리적 안정을 찾아서 환해지잖아.
그 극복의 과정을 보여줬다 이거지. 맞죠? 한편 형식 면에서는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과정을 어떻게? 대립적 시열을 통해 구현한다 그랬거든요. 자, 1번 가해 나의 바다의 요람을 흔들고 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내적 혼란이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고달픔이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땡! 답 1번 찾아야죠. 왜? 생각해봐. 나의 바다의 요람을 흔들라고 하는 게 내적 혼란이 심화되는 겁니까? 이 흔드는 주체는 뭔데요? 와서 나한테 나의 바다의 요람을 흔들라고 누구한테 얘기했어? 태양이 와서 흔들라는 건데 그거는 내적 혼란이 가중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운 거야. 태양으로 하여금 나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달라 이런 쪽에 가까운 진술이라고 봐야죠. 아까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게 막막함의 게이지가 올라간다. 막막함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의미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올라간다는 게 계속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부추겨서 그래가지고 내가 올라간다고 어디를 향해서 싱그럽게 푸른 하늘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고달픔이 심화되는 걸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답 1번입니다. 됐죠? 2번 가의 아침과 밤 나의 하늘과 땅은 대립적 시열을 활용한 시상 전개가 맞지? 아침, 밤 태양이 와야 아침이 오는 거죠. 이거는 지금 병실에 어두운 병실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뭐야? 하늘 지향해야 될 새로운 지점 땅은 여기 수수밭 어수선한 곳. 3번 가의 서러운 나의 시는 자신의 시가 새로운 정신을 갖추지 못했음을 나의 수수밭이 환해진다는 화자가 내적 혼란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죠? 심정 안정을 찾게 되는 게 수수밭이 환해진다는 마지막 행위에 드러난다고 했고요. 그다음 서러운 나의 시가 새로운 정신, 주지주의 시의 정신을 갖추지 못한 거 사실은 그걸로부터 비롯된 거고 물론 문면을 통해서 그 정보를 몰라도 3번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있어요. 맞는 얘기죠. 그죠? 4번 가의 어두운 병실 나의 저녁만큼 저문 것은 화자가 처해 있는 부정적인 상황을 나타낸 거다. 어둡고 이거 어둡고 그지? 자 5번 가의 내가 오기를 기다리는 행위는 새로운 정신을 지향하는 화자의 소망을 그쵸? 이때 새로운 정신을 지향한다는 게 여기 지금 봐 이게 이제 태양을 얘기하는 거야. 태양 그지? 그러니까 내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게 새로운 정신을 지향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다는 걸 요거하고 연결지어서 맞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태양이 바로 새로운 정신이구나. 그걸 통해서 이 어두운 병실 같은 이곳에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바라는 거구나. 간절히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나의 절벽을 오르는 행위는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한 화제의 노력 올라가는 것 상승하는 것 맞죠? 자 그러면 5번도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26번의 답을 1번이라고 골라야 하는데 많이 틀렸죠 여러분이 그지? 시를 명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일 겁니다. 낯선 작품들을 읽어내고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건데요. 그러나 이렇게 연습 게임을 통해서 나중에 복기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방법론들을 점점 더 예리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다 보면 거듭되는 연습 게임에 점점 더 실력이 좋아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하라고 저는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작품을 또 문제를 해설했던 겁니다. 자, 4강 가서요. 여기 4부에서 27번부터 34번까지 소설 2세트를 공부하는 것으로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죠. 이번 시간에 많은 작품, 많은 문제 푸느라고 고생했습니다. 4부에서 만나서 문학의 해설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 만나죠. 안녕.